저는 이수란입니다. 올해 68살이고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쯤 경으로 세상을 떠났고 제게 남겨준 건 예금 통장과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닭가 품에 안고 살다시피 한 이 집뿐입니다. 오늘은 설날이자 저희 집 식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아들 김우진과 며느리 박소영은 두 손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인천 송도에 살며 평소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특히 며느리 소영은 항상 바쁘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낡고 무거운 제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침 일찍부터 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갈비찜을 한 솥 끓이고 해물찜을 만들고 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닭강정도 튀겼습니다. 명절 음식에 빠질 수 없는 것이야. 저는 찬장에서 2억 년 전 남편이 숨겨두었던 안동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이는 손주들이 좀 더 자라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이 술을 따자고 말했었습니다. 냄비와 솥이 부딪히는 소리가 저를 잠시 멍하게 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김이 서린 유리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집 열쇠를 넘겨주고 그들에게 맡길 때가 된 것일까?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직 68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집을 내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웃으며 생선찜을 식탁에 올리고 모두에게 앉으라고 불렀습니다. 손자들이 앞다투어 할머니가 만든 생선찜이 제일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 막술을 따르는데 며느리 박소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랑 저랑 곧 결혼할 거예요. 아시다시피 오빠가 부산에서 사업하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지금 정말 형편이 어려워요. 그녀는 흰 새우를 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그 집 계속 비어있지 않았나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파셨으면 해요. 저는 멍했습니다.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집은 세를 줬지만 민준이 살겠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어. 월세는 상관없어. 세가 아니고요.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사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만 원에 파시는 건 어때요? 국물이 목구멍에 걸릴 뻔했습니다. 저는 아들 김우진을 돌아봤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반찬만 집어 먹을 뿐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1만 원이라니.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영아, 그 집은 지금 시세가 최소 1억은 될 거야. 네가 말하는 1만 원이 설마 1만 원이냐? 네, 맞아요.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남이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지금 그 집에 살지도 않으시니 오빠한테 넘겨주셔도 괜찮잖아요. 거실은 순간 TV 광고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손자들은 아직도 퍼즐을 맞추며 놀고 있을 뿐 어른들의 세상이 얼마나 황당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 집은 네 시아버지 김춘덕 씨가 살아있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이야. 그이는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 장해 수당으로 이 가정을 꾸렸어. 그 집은 그이의 목숨과 바꾼 집이야.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께서 옛 추억에 젖으신 건. 하지만 그게 몇 년 전 일인데요. 그 집은 낡고 습해서 월세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솔직히 누가 요즘 그런 낡은 아파트를 비싼 돈 주고 사겠어요? 1억원 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김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지만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민준이, 형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 코끝이 찡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건 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집이야. 편의점 선반에 있는 음료수 2병처럼 팔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박소영은 비웃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집을 가진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일부러 안 놓는 거예요? 어머니,
이 집으로 저희를 감정적으로 협박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방에 가서 좀 누워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김우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소영은 제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정강이를 그대로 맞고 저는 중심을 잃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소영은 아무 표정도 없었고 김우진은 이를 악물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부산의 겨울비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저는 울지도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다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없다는 것을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선찜은 이미 식어 있었고 냄비의 김은 다 사라졌지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옷몇벌, 약 상자 하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그 열쇠 꾸러미를 챙겼습니다. 제 동작은 느렸지만 옷을 잡는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제 자신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경기 화성시에 사는 딸 이예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아주 낮게 깔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울음이 터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예린아, 네 집에 빈방 있니? 수화기 너머로 1초간 침묵이 흘렀고 곧바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두 손으로 낡은 여행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가죽 모서리는 이미 닳아 있었고 지퍼도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40살에 샀던 가방인데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도 함께했고 친정에 가서 몇 번 올 때도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지켜온 제 존엄을 담아 한때 집이라 불렸던 이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밤의 서울 풍경이었습니다. 멀리서 엔서울타워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마치 아무리 돌아도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가로질렀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유리를 스치며 제 얼굴을 번뜩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딸 이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누우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앞을 향해 깜빡이는 자동차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성동탄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사위 최준영은 이미 이불을 펴놓고 따뜻한 된장국을 끓여놓았습니다. 저는 한 숟갈 뜨고는 젓가락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아프진 않았지만 텅 비어 얼얼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눈을 뜬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이웃집 세탁기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문득 2여 년 전 남편 김춘덕 씨와 함께 종로구 그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마저 없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마저 벽돌 한 장을 아껴가며 직접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퇴근한 공사장이다. 한 번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무릎을 6반을 꿰맸는데 다음 날도 어김없이 전기 배선을 깔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이가 부엌 바닥 타일을 바르며 땀을 뻘뻘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집이 완성되면 다시는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죠.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열쇠 꾸러미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마치 뜨거운 칼날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분명 양보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허공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고등학교 동창 임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법원 서기로 일하다가
얼마 전 퇴직한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젊었을 때처럼 힘찼습니다. 수란아, 무슨 일로 나를 찾았니? 저는 사연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남겨준 집이 지금 내 명의인데 아들한테 명예 도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제 말을 듣자마자 심각해졌습니다. 네 명의 집인데 신탁도 안 하고 예고 등기도 안 했어? 미쳤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집은 네 소유 맞지? 공동 소유자는 없고. 그녀는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에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예고 등기를 신청해. 내 말대로 해. 처분 금지 신청서도 작성해서 그들이 네 신분증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해. 그리고 신탁 계약서도 작성해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처분할 수 있고 사후 후에 누가 상속받을지 명확하게 해둬야 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유언장도 안 썼어. 문득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유언장을 써야 한다는 말이야. 필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 제발 내가 법원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걸 봤어. 다 너 같은 나이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 전화가 끝난 후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한 대비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혈육을 믿었고 제가 낳은 자식들이 저를 해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가장 믿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전날 밤 저를 발로 차서 바닥에 쓰러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예린이가 휴가를 내고 저를 노인복지관에 데려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상담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젊은 사회복지사가 앉아 있었는데 태도가 친절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장기요양이 영 서비스 신청부터 경제적 지원 방안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지금 시력이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고령자 사시는 분들은 고령자 재산보험입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지면 신탁이니 대신 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정부가 이런 걸 도와주나요? 사회복지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딸네 집에 돌아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신탁 계약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플라스틱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한 장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경계선을 긋는 듯 했습니다. 밤 10시 저는 신탁 신청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 획 한 획 아주 또렷하게 쓰여졌습니다. 손바닥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쓰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서명하기 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주지 않는다. 누구도 빼앗아갈 생각 마라. 그 순간 저는 단지 집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 평생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집을 떠나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제가 한 발 물러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러설수록 상대방은 제가 나약하고 묵인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예린이가 친구를 통해 부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과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도 서울에서 몇 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 그는 마침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화준이었는데 30살 남짓되어 보였고 깔끔하고 유능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며느리 오빠인 박민준 씨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업계 동료들로부터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출 회사의 자산가치 평가를 문의하고 또 분양, 대행사와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이가 내 집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누군가가 종로구의 낡은 아파트를 처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어르신의 부동산이라고 소문이 돌고 있고 이미 매수자도 정해졌으며 절차와 집주인 서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수자가 누군지는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많은 노인들이 속아 증여 계약에 서명했다가 한순간에 집을 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저는 유난히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수십 년을 걸어온 듯했습니다. 강남대로 안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추워서 몸을 떨었지만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이웃인 김영숙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란아, 내가 네게 좀 알려줄 게 있는데. 제 심장이 왠지 모르게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네 종로구 그 집 말이야. 네 아들이 지난주에 남자 2명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더라. 줄자도 가져와서 구조도 재고 거의 다 됐다고 하던데.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이가 하는 말이 집 명의를 바꾸네 어쩌네 하던데. 나는 잘 모르겠다. 너 아직 거기 살아? 저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니, 나 거기 안 살아. 알려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이 사실을 딸 예린과 사위 준영에게 알렸습니다. 준영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을 다 듣더니 바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공증인이 강북구 쪽에 있는데 그분께 혹시 이상한 변동 사항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볼게요. 그날 밤 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달 말에 누군가가 조회 신청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소에 엄마 집 부동산 자료를 조회해달라고 신청한 거죠. 그런데 신청인은 엄마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제 손가락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조회 신청인은 박민준이라는 사람이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증여 계약을 훔쳐서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건가? 정말 영악하네. 엄마, 저희가 빨리 이해 신청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그들이 너무 빨리 움직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문득 세입자가 전화해서 계약을 조기 해지하겠다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 집에 살던 그 작은 가족은 항상 제때 월세를 냈고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사명령 원이었고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가 저희가 계약을 조기했습니다.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가 자녀가 함께 살며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날 전화가 왔을 때 남편은 꽤나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쓰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화살이 곧바로 박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집주인은 분명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박 씨 가족은 이미 그 집을 자기들의 소유물로 여겼고 대출을 논하고 매수자를 찾고 심지어 세입자까지 내보내서 이 거래를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 외곽의 햇살이 방범창을 뚫고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끝부터 말할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이는 여행을 갈 때마다 예비 열쇠를 챙겼습니다. 열쇠는 집의 보증이고 열쇠가 있으면 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열쇠가 언젠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막기 위해 사용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 마음속은 요동쳤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저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네 아빠의 유골조차 너희들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날 오후 햇살은 그리 따갑지 않았지만 바람에는 약간의 흙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마당의 소나무를 보며 가지치기를 해야 할지 말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초이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소영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투를 들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근처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근처에서 회의가 있어서 가는 길에 들러봤어요. 들어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면서 오른손으로 현관 옆 작은 서랍을 살짝 스쳐 지나가며 녹음기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 과일을 다과상에 올리고는 직접 물 2잔을 따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이 아무리 불쾌한 일이 있어도 냉전 상태로 지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앉아서 그녀의 정교하고 단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고 그저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께 설명하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을 좀 심하게 한 건 제 잘못이에요.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요즘 압박이 심해요. 오빠 쪽 상황이 좋지 않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그 종로고 집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요. 오빠가 현금을 준비할 수 있으니 어머니께서 승낙만 해주시면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1만 원이라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물론 어머니께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협상할 수 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무겁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집은 네 시아버지 김춘덕 씨가 남긴 거야. 함부로 누구에게 줄 수 없어. 어머니, 제가 서류는 다 준비해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소 절차 제가 다 처리할게요. 어머니께서는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 뒤는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집이 비어 있으면 관리하기 불편하고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까봐 저희도 걱정돼요. 그녀의 말은 매우 완곡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가볍게 할수록 칼날은 더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현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빠가 요즘 대출이 잘 되고 있고 몇몇 계약도 곧 성사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명예 이전을 도와주시면 은행 대출 금리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거니? 그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얼음덩이를 삼킨 듯 차가웠습니다.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고 그녀의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말이 없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이지 어머니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에야 손바닥을 폈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병원 진단서,
신탁 설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민등록증 사본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여러 일을 처리할 때 자주 사용하던 사본으로 항상 그 안에 잠겨 있었지만 지금은 한 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서랍을 뒤졌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진 그 순간 저는 누군가 제 물건을 건드렸다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린이도 아니고 준영도 아닐 것입니다. 유일한 가능성은 지난번에 김우진이 돌아왔을 때 제가 부엌에 간 사이에 서랍을 뒤졌거나 아니면 제가 이사 오기 전 그들이 이미 제 사본을 가져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저를 사칭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준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저는 뒤집을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저는 즉시 서랍을 닫고 전화를 들어 신분증 재발급 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으로요. 수화기 너머의 동사무소 직원은 50대 남성이었는데 제가 고령자 주택이라고 말하자마자 혹시 가족에게 집을 도둑 맞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멈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저희에게 신분증 재발급을 문의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의 집 문제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할머니는 집이 팔린 줄도 모르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을 재발급받고 동시에 이상 신고도 할게요. 신분증은 복사본만 있어도 악용될 수 있으니 빨리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내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념으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증거 목록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혈육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뒤에서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막 장을 보고 봉투를 들고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김우진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옷차림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방금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는 빠르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를 무시하고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고 그저 제 뒤를 따라와 딸네 집 아래층까지 함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후회했어요. 그날 제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어요.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가 잘못한 게 없었다면 나를 발로 차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영정 앞에서 평생 나를 보살피겠다고 맹세했어. 그는 멍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카드를 찍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대문 밖에 홀로 남겨둔 채였습니다. 이틀 후 김우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케이크와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환갑잔치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사실 곧 환갑이세요. 전에는 안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 이 기회에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게 어때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환갑잔치란 말입니까? 분명 친척들을 불러 저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잔치가 충분히 떠들썩하면 저를 강요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순순히 집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명단을 작성하고 장소 대여도 함께 예약해야지. 그는 제가 승낙할 줄 몰랐는지 눈을 번뜨렸습니다. 네. 좋아요. 호텔에 큰 방을 예약해서 품위 있게 할게요. 제가 다 정할게요. 제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손님 명단은 내가 먼저 봐야 해. 진행 순서도 내가 명확하게 정해야 하고. 문제 없어요. 엄마.
이번엔 모든 걸 엄마 뜻대로 할게요. 그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은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임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성명서를 작성해야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자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할 거야. 그녀는 저를 말리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어. 생각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온 가족 앞에서 자신들이 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게서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줄 거야. 현장에 변호사를 한 분 더 모시라고 제안할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에 변호사가 재산 분배 성명서를 낭독하게 하고 동시에 신탁 설정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설명할 수 있어.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 사본도 준비해서 그때 모두에게 들려줄 거야. 지난번에 소영이가 왔을 때 내가 녹음했어. 서명 안 해도 괜찮다. 오빠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다는 암시까지.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란아, 이 방법은 꽤 강하네. 완전히 결별할 작정이야? 내가 결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임수연은 함께 성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명확하고 법적으로 엄격했습니다. 재산은 개인의 혼전 재산으로 자녀, 상속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탁이 설정되어야 함도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고 김우진과 박소영 두 사람은 본인에게 중대한 정신적 영향을 끼쳤으므로 오늘부로 부양 의무와 감정적 연계를 해지하며 더 이상 어떠한 법적 친족 관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며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재앙이야. 그들이 제가 미쳤다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은 제가 또다시 침묵하면 다음번에는 그들이 조건을 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위조 서류를 들고 와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환갑잔치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당 창가 쪽 방이었습니다. 일부러 주방장에게 전통 한정식을 부탁했습니다. 신설로 전복찜, 돔찜, 모두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모든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감정 없이 제 칠순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날이 환갑잔치가 아니라 이별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음력 설날, 햇살은 의외로 좋았고 공기마저 설 명절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새로 맞춘 정갈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짙은 녹색의 소박하고 우아한 한복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제 몸을 꼿꼿하게 세워주었습니다. 방은 강남의 한 오래된 식당이 있었고 창가 자리는 강남의 한남대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한 것은 친척들이 오기 편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들이 오기 편해서이기도 했지만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 아주머니들은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란아, 칠순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여전히 그렇게 정정하네. 그때 김춘덕 씨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네가 못 버틸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더 활기차게 사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우진과 박소영은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와인 2병도 가져와서 엄마의 환갑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보온병을 들고 계속 친척들에게 차를 따랐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엄마 평생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들로서 더 잘 모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옆에서 부지런히 반찬을 채워주며 나지막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다시 와서 사시라고 권해도 어머니께서 도통말을 들으시지 않아요. 저는 그들의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짜인 연극을 보는 듯 했습니다. 능숙한 과정,
거짓된 감정. 그러다 식사 도중 안경을 쓴 낯선 중년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우진이 즉시 일어나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민준이 형이 초대한 친구분인데 법률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수란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대출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최근에도 비슷한 노후주택 이전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서 절차에 아주 익숙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친척 한 명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말이야. 그 집이 딸 명의로 넘어가면 대출받기가 오히려 더 쉽다던데 정말인가요? 그 대출 중개업자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70%까지 해줍니다. 특히 종로구처럼 위치가 좋은 집은 더욱 그렇죠. 저는 고개를 숙여 국을 마셨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마음속 마지막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공범, 관객, 그리고 효자 행세를 하는 이 연극의 감독까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해뒀어요. 서명 안 해도 괜찮아요. 오빠에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거니? 제가 그런 말은 안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몇 초 동안 공기 중에 흘러나왔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겉모습에 장막을 찢는 듯했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을 멈추었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집던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은 아직 반찬에 닿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박소영의 얼굴이 먼저 변했고 김우진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붉은색에서 핏기 없는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친척 여러분, 제 목소리는 느리고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환갑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는 효자 아들과 현명한 며느리로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제 집을 사기치려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법원 공문과 변호사 성명서였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종로구 그 부동산은 지난주에 예고 등기와 제한 처분이 완료되어 움직일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저는 신탁을 설정하였으므로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는 한 누구도 권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익숙한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마지막으로 김우진에게 닿았습니다. 또한 저는 법무사 사무소의 김우진을 상속 순위에서 제외하고 본인과의 왕래 관계를 단절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법적 친족 관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몇 나이든 친척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나지막이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이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지?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김우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일어나 설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제 칠순입니다. 저는 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저를 의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속임수와 위협으로 저를 밀어내려 한다면 저는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제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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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말은 자리에 앉은 모든 친척들에게 향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 평안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 전체는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햇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리석, 외벽에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손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남색 스카프를 목에 가볍게 둘렀습니다. 걱정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걱정 한가운데 이수란 여사님, 본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목소리에 감정은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고 손에 든 자료를 서기에게 하나하나 건넸습니다. 이 집은 저와 남편 김춘덕 씨가 1995년에 함께 구입했습니다. 당시 집은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결혼 후에는 대출이나 재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남편이 사망한 후 모든 소유권은 제 개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누군가가 제 동의 없이 제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 담보를 잡으려 하고 심지어 명의 이전 서류를 위조하려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제 며느리 박소영과 그 오빠 박민준입니다. 제 아들 김우진도 이 사실을 알고 협조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하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예고등기 및 제한 처분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기하께서는 해당 처분이 일단 성립되면 부동산은 판매, 증여, 담보 설정을 포함하여 사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계신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는 불법입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김우진 씨,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어머니의 개인 혼전 재산이며 기아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김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바닥에는 계속 담이 났고 입술은 몇 번 떨리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민준 씨가 신분증 사본을 위조하여 대출을 신청하려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협조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지막에는 거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주인의 결정을 조작하려 했습니까? 저는 단지 가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저는 거의 2년 동안 취업 상태였고 소영이 동생 회사도 거의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4영여 년 동안 보아온 그 얼굴. 한때 교과서에 낙서를 하고 수술실 밖에서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얼굴. 이제는 반대편에 앉아 가족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완성될 뻔한 사기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사기 미수입니다. 가족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는 3초 동안 침묵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민주는 눈빛이 흔들렸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꽉 쥐었습니다. 박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현명한 며느리 역할에서 벗어나 진실과 마주한 듯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2가지 자료를 더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명의 부동산에 지난 5년간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모든 수입은 제조로 입금되었고 아들이나 며느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인데 박민준이 대출 회사에 한 번 위조된 집주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려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기가 서류를 받아들 때 저는 종이가 스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 관계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우진이 갑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해칠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지금 저를 감옥에 보내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격앙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어렸을 때 초등학교 상장을 들고 엄마, 나 좀 봐요. 라고 외치던 그 아이가 아니야. 판사는 헛기침을 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란 여사님, 비하의 연세와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후견 재산 신탁을 추가로 신청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자산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향후 친족의 이용이나 괴롭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이미 신청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한 처분 효력을 계속 유지하며 동결 기간은 3년간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을 사적으로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잠정적으로 종결됩니다. 만약 관련 인물이 문서, 위조 또는 재산권 침해 행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법에 따라 추적할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법원을 나서는 순간 저는 특별히 홀가분하거나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터진 구멍을 꿰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혈육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성적인 법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요. 어떤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 차갑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도시의 소문이 일단 불붙으면 지방 장터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환갑잔치 이후 소문은 어떻게 퍼졌는지 모르게 동네 노인들의 단체 채팅방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란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고소했대.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다니 정말 예의가 없어. 늙어서 염치도 없이 친자식까지 안 알아본다니. 제가 사는 이 건물 1층은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원래 점원들은 저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지만 이제는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뉴스에 나오는 그 할머니야. 자기 아들이 집을 빼앗으려 했다고 하는데 누가 알겠어? 제가 달걀을 사러 가서 손을 내미는 순간 옆에 꽃무늬 옷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수란 할머니, 정말 아들에게 집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저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남겨준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입니다. 그가 그것마저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노인복지관에서 돌아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양이 구멍으로 보니 박소영의 어머니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무거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란아, 나야. 너랑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너를 찾지. 수란아, 우리도 수십 년째이잖아.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죽순 통조림 몇 개랑 파인애플빵 가져왔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갑자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눈가를 비볐습니다. 나는 오늘 소영이 때문도 아니고 오진이 때문도 아니야. 나는 민준이를 위해 부탁하러 왔어. 그 애가 기소될 거래. 은행에서 서류에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 수란아, 그 애는 아직 젊잖아. 저는 문간에 기대어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아들 장모님입니까? 아니면 박민준의 친어머니입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멍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박소영의 어머니입니까? 잘못 부르셨네요. 그녀는 일어서며 약간 당황했습니다. 수란아, 너도 엄마인데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 유일하게 보호해야 할 자식은 예린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제가 문을 닫을 때 그녀는 여전히 문 밖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네가 늙어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냉정하게 혼자 산다고 소문내고 있어. 나중에 집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까봐 두렵지 않아? 저는 문 뒤에 서서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베란다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밤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린이가 사진 한 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거 받았는데 오빠가 보낸 거예요. 엄마 앞으로 온 거예요. 저는 사진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김우진이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볼 기회가 있을지 끝까지 읽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썼어요. 소영이가 저랑 이혼하겠다고 해요. 아이들도 저랑 이혼하겠다고 해요. 아이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싫대요. 주택담보대출도 석 달째 못 냈고 은행에서 압류하겠다고 전화 왔어요. 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정말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 중요해요. 엄마, 제가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들리세요?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의 마지막 한 줄기 후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저를 기다리던 그 아들, 시험을 망쳐본 뒤에 숨어 몰래 울던 그 아들, 이제는 법정에서 대치해야 하고 제한 처분으로 막아야 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늦었어. 용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돌아갈 수 없어. 어떤 균열은 그가 나를 발로 차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내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사기 대출 시도하던 그 순간에 영원히 멀어져 버렸어. 경북 안동으로 이사 오던 날 새벽 해가 떠오르고 햇살이 산골마을의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작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밖에 마른 논, 사당 앞 향 피우는 연기, 그리고 이른 아침 시장의 좌판을 깔러가는 노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떠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원룸은 외사촌 동생 남편네 집 옥탑방으로 원래는 잡동사니를 두던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간단히 리모델링하여 여행객에게 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사촌 동생은 제가 청소를 돕고 손님을 맞이해주면 월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우리 식구이고 깔끔해서 저희도 안심이 돼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고 저는 거절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안심이라는 두 글자를 얻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제 생활은 그 이후로 단순해졌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외사촌 동생과 함께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고 다음날 손님들에게 제공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에는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몇몇 채소, 가게 사장님들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모님, 오늘은 공심채 드릴까요? 아니면 고구마 줄기 드릴까요? 이리 오세요. 지난번에 고른 무가 특별히 달아서 제가 한 번에. 아침 식사 후에는 읍내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때로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태극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뜨개질 교실에 앉아 여든데 할머니가 뜨개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손님이 많을 때 음료를 준비하고 침대 시트를 갈아주는 것을 도왔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혼자 베란다에 앉아 산의 윤곽을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은 여생을 보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새로운 강의 시간표가 붙었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법률 및 재산 보호 강좌, 나만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다가 다음 날 바로 신청했습니다. 강사는 젊은 여자 변호사였는데 35살도 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말솜씨가 또렷하고 태도가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신탁 처리 방법, 예고 등기란 무엇인지, 고령자들이 흔히 겪는 사기 유형, 그리고 장기요양 보조금, 신청 절차까지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특히 열심히 들었고 수업 후에도 남아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수란 어머님, 어떻게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아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 겪어봤으니까요. 강좌가 3번 진행된 후 센터장이 저에게 경험 공유 강의를 열어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서울에서 오신 분이고 예전에 부동산 문제를 처리하신 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강의해 주시면 분명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하룻밤을 고민하고 다음 날 승낙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고 강의 자료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저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빛에 약간의 망설임이 비치는 이영여 명예 아주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수란입니다. 올해 7순입니다. 올해 7순입니다. 종로구 그 낡은 아파트는 저와 제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킨 곳입니다. 나중에 그이가 떠나고 저는 혼자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과 며느리가 1만 원에 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격언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발로 차여 넘어지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신탁계약 갱신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갔습니다. 법원 문 앞에 다다르자 김우진이 문 앞 계단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구겨진 코트를 입고 무릎 위에 도시락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턱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눈빛은 강아지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더 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고 싶지 않다느나 엄마는 아침을 잘 안 드신다는 걸 알아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도시락을 내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손을 뻗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손은 떨리지도 굳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붉어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돌아서서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락은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저는 무심코 도시락을 문 앞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모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선의를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너무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상실감, 그리고 그 자신조차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생존 본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지만, 며칠 후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커뮤니티 댓글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프로필 사진은 우진이었습니다. 제 손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자주 저에게 편지를 써서 할머니가 만든 닭강정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다음번에는 아산 온천에 함께 가자고 말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는 이제 18살이 되었고 키가 많이 자랐고 좀 말랐습니다. 댓글 아래에는 작은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들을 응시하며 밤새도록 마음속으로 요동쳤습니다. 그의 페이지에 들어가
그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요리는 배웠는지, 집에서 몰래 저를 언급한 적은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시지를 열어 읽은 표시를 누른 다음 닫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은 일단 끊어지면 아무리 작은 메시지 하나로도 되돌릴 수 없는 법입니다. 다음 주 저는 서울에 한번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종로구 그 낡은 아파트. 저와 김춘덕 씨가 목숨 걸고 지킨 그곳을 정식으로 내놓으려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빠르게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북부 지역의 상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상은 그림자처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공기는 여전히 약간 습했습니다. 집 안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나 부지런히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창문을 열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습니다. 햇빛은 바닥에, 부엌에, 베란다에 쏟아져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벽에 걸려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용히 사진을 떼어 수건에 싸서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 시내의 익숙한 자동차 소리와 전봇대에서 나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래층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동산 회사에 가서 매매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담당 젊은 직원은 매우 예의 바르게 저를 몇 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분명 잘 팔릴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집이 자신을 이용도구로 삼지 않을 새로운 주인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오에 여행 가방을 끌고 KTX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서울역을 떠나 터널을 지나 화성으로 제가 진정으로 시작해야 할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창밖은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창가에 놓인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차 바퀴가 굴러가는 리듬은 제 심장 박동의 리듬과 같았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이수라는 외사촌 동생 집을 개조한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고 그 따뜻한 작은 민박집을 돌보는 것을 돕습니다. 때로는 노인복지관 강의실에서 그녀는 흰머리의 동년배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이름과 집을 지켜야 하는지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한때 그녀는 아들의 현금 인출기였고 며느리의 눈에는 낡은 집주인이었으며 친척들의 입에는 감정적으로 협박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해물찜을 만들면서 가족의 단란한 식사를 상상하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혹시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말 뒤에 당신을 짓누르던 요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도 혹시 누군가가 원하는 그런 엄마가 될까봐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까?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당신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움을 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